의 총론에 관한 마무리를 배우도록 하죠. 그리고 교재가 이것만 1년 내내 들고 다니면 돼요. 좋잖아요? 저도 이제 분철을 하려고. 그래서 요거는 11월, 12월 과정은 글자 그대로 입문 과정이니까 이 전체를 다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꼭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용어들만 뜨문 해나가도록 하죠. 그리고 1월부터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해나가도록 하면 좋겠죠. 그냥 2달에 한 번씩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저한테 맡겨두시라고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몇 쪽이냐? 528쪽. 528쪽. 사장님도 양반대기는 글르신 것 같아요. 금방 우리가 뒷담화를 했는데 이 세상에 제일 기분 좋은 게 뒷담화죠. 그렇죠. 여러분도 늦게 한번 와 봐요. 귀가 근질거릴 거예요. 자, 528쪽에 보면은 양과로 11번 맨 밑에 조세 관련 용어가 나와 있죠. 이 조세 관련 용어는 과거에 몇 번 출제가 됐고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용어들이 되겠죠. 첫째, 뭐가 있느냐? 납세자. 우리가 납세자다 그러면 세금을 납부한 사람. 그럼 세금을 납부하면은 납세자가 돼. 그럼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의무만 있으니까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의무가 있구나, 의무자 했다가 세금을 납부하면은 납세자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납세자나 납세의무자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왜? 어차피 세금을 납부할 사람을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납세자다. 납세자가 납부하기 전에는 의무가 있더라. 이 의무는 우리가 내 세금이냐? 그러면 납세 의무자라고 그러죠. 내 거. 내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 내 세금이죠. 그런데 내 세금이 아니야. 딴 사람이 나한테 걷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럼 내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을 거둘 의무가 있어. 남의 거를.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특별 징수 의무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2가지예요. 내 세금이다, 본인이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 내 거가 아니야. 딴 사람이 대신 걷어달래 나보고. 그걸 남에게 걷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말을 특별 징수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특별 징수는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은 내 세금이 아니에요. 딴 사람의 세금을 걷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그러면 특별징수는 다른 말로 원천징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원천징수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원천징수는 뭐냐? 여러분 월급날을 생각하면 되죠. 오늘이 월급날이다. 여러분이 근로자다. 그럼 오늘 원칙은 기업에서 월급 줄 때마다 공무원이 옆에 서 있어야 돼요. 월급 줄 때마다 공무원이 세금을 떼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기업에게 부탁을 하죠. 야, 기업아, 종업원의 세금을 네가 편하니까 좀 월급 줄 때 띄고 줘라. 그리고 뗀 세금은 한꺼번에 납부해다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세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세금을 걷어달라고 부탁을 받았으니까 기업을 특별 징수 의무자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의무를 가진 사람이 납부를 하게 되면은 납세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죠. 그럼 납세자라는 것 속에는 납세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가
포함됐냐 제외됐냐 이게 기출문제예요. 그럼 납세자 속에는 의무자 두 사람이 포함됐을까 제외됐을까? 포함됐어요. 어떻게 알았어? 요게 포함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납세자 속에는 의무자 두 사람이 포함이 된 걸 납세자라고 그러죠. 내 세금이다, 당사자다. 그럼 납세 의무자가 납세자가 되는 거고, 내 거가 아니야. 다른 사람 거 걷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걷었어. 걷었으면은 한꺼번에 납부를 대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납세자 속에는 당사자, 본인, 납세 의무자와 남의 거, 특별징수 의무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거죠. 그러면 납세 의무자 속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포함될까 제외될까? 이게 시험 문제예요. 납세 의무자 속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렇지. 왜? 따로 썼으니까. 따로 썼다는 건 여기서 세법에서 요령입니다. 답 찾을 때. 이 안에는 납세자 안에는 두 가지가 이런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건 포함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납세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는 각각 별개예요. 얘는 내 거, 얘는 남의 거. 따라서 납세 의무자 안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이게 시험 문제가 되겠죠. 아주 유치한 문제들이야. 그러면 납세 의무자 속에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는 당사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납세 의무자랑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자나 본래의 납세 의무자 똑같으니까 얘는 빼고 해도 된다는 거. 같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제2차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뭐냐면은 본래의 납세 의무자, 당사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그러면 세금을 껴먹히면 안 되니까 네가 능력이 없으면 너를 가름하여. 요 말이 꼭 나옵니다. 가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대신해서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사자 네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네가 능력이 안 되면은 얘한테서 걷겠다. 요게 바로 제2차 납세 의무자.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주어지고 요거에 대한 해설이 연결이 맞냐 틀리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세법은 항상 힌트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나오면은 항상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 가름이란 말이 꼭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름한다, 대신한다 이 말이 나오면 너를 대신해서 그러면 제2차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름만 보면 되는 거야. 가름이 나왔어. 그럼 올바른 설명이야. 가름이 안 나왔어. 그럼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대납세 의무자. 연대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둘 때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 바로 수인이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 수인이 동일한 같은 의무가 있다. 여러 사람. 그럼 연대납세 의무는 뭐가 되는 거냐? 동업자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동업자다. 즉 갑, 을, 병 세 사람이 식당을 하고 있어. 동업하고 있어. 그럼 장사가 잘 돼가지고 소득세, 종합소득세가 10억이 나왔다. 그럼 10억에 대한 납세 의무는 갑, 을, 병 세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져야 되겠죠. 이게 바로 연대납세 의무자. 그럼 연대납세 의무자는 하나의 소득에, 하나의 세금에 대해서 동일한 의무가 있어. 그럼 여기서 알아둘 때 어려운 얘기인데 얘도 10억, 얘도 10억, 얘도 10억. 각각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각자 10억이면은 30억이냐? 아니란 얘기죠. 누구든지 소득세 10억은 내야 될 의무가 있어. 누구라도.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오늘 내가 현금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먼저 낼게.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n분의 1 하자. 그럼 연대납세 의무는 각자가 동일한 의무가 있는데 한 사람이 납부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사람의 의무는 어떻게 된다? 소멸, 없어지게 되겠죠. 나머지는 지들끼리 n분의 1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대납세 의무는 여러 사람이 동일한 납세 의무를 지고 있다가 한 사람이라도 납부하게 되면은 나머지 사람의 의무는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이걸 연대납세 의무.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오냐? 자, 연대납세 의무자란 하고 지문이 나와. 연대납세 의무자다 그러면 여러 명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 가름하여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름이라는 말은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죠? 제2차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연결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단어 나오는 포인트만 알면 연결이 맞다 틀리다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납세 보증인, 줄여서 보증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회에서 많이들 했죠. 이건 글자 그대로 보증을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납부를 보증하는 걸 얘기하죠. 납부를 보증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안 내면 내가 낼게. 걱정하지 말어. 납부를 보증한다. 우리가 이건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죠.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죠. 허구한 날 빚보증 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도 이건 어떨 때 나오냐 하면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위기에 걸렸어. 세금을 내야 될 능력이 안 돼. 세금 좀 연기 좀 해다오. 그럼 연기해줘요. 대신에 뭐라 그럽니까? 담보를 제공하든가 보증인 세워라. 그럼 연기해줄게. 은행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아봤나? 받아봤어.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대출했는데 우리가 만기 때까지 갚을 능력이 안 됐어. 그러면 납부를 좀 연기 신청을 하죠. 그럼 창구에 가서 나 이거 어려우니까 이자 낼 테니까 한 6개월만 연기 좀 해주세요. 연기 해줘요, 안 해줘요? 대부분이 해주죠. 해주는 대신에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믿으니까 보증인 한 명 세우세요. 그럼 연기해 줄게요. 세금도 바로 보증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처럼 어떨 때 세금 납부를 연장을 하거나 연기를 할 때 보증인을 요구할 수가 있겠죠. 이 보증인은 뭐예요? 성격이 걱정 마. 저 사람 6개월 내로 낼 거야. 못 내면 내가 갚을게. 연기 좀 해줘. 보증 쓴 사람을 얘기한다. 그럼 얘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뭐가 나왔냐? 보증인이란 하고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항상 얘들은 용어 설명이 나옵니다. 제2차 납세 의무자 가름하여, 연대납세 의무자 여러 명이, 그 다음에 보증인은 납부를 보증하는데 시험에 뭐가 나왔냐? 신고와 납부를 보증하는 것.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증인 제도에서 신고는 보증인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납부만 보증하는 거죠.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는요, 봐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근데 보증인 나오고 자기가 자신 있는 단어가 나오면 실수를 하는 거야. 보증인, 나 뒷자 잘해. 그리고 얘는 안 읽어. 그냥 보증한 자다. 이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 자, 해서 우리가 납세 의무자 안에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뭐가 포함되냐? 요 네 가지. 본래의 납세 의무자, 가름해서 제2차 납세 의무자. 네가 못 내면 네 다음 순위 사람한테 걷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는 동업자들한테 걷겠다는 얘기죠.
납세 보증인, 보증인은 보증 쓴 사람한테 걷겠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의 범위를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그럼 납세 의무자 범위를 확대했다는 건 뭐냐? 세금을 악착같이 걷겠다는 얘기야. 너한테 걷어야 되는데 네가 능력이 안 되면 그 다음 사람한테 걷겠다. 네가 능력이 없으면은 어떠가 동업자한테 걷겠다. 네가 능력이 없으면 보증인한테 걷겠다. 이건 여러분 납세 의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유리하도록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못 내더라도 너를 아는 사람들, 연결된 사람한테 걷겠다. 떼먹히지 않겠다는 강렬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첫째, 납세자 속에는 의무자 두 사람이 포함이 됐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납세 의무자에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더라. 가름하여 제2차 납세 의무자, 수인 여러 명이 그러면 연대 납세 의무자, 납부를 보증한다 그러면 납세 보증인이라 얘기하죠. 그럼 마지막 정리는 요건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은 특별징수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이라는 말이 꼭 나옵니다. 편의상이라는 건 뭐냐? 네가 걷기 편한 사람한테 걷어달라고 부탁을 하겠다. 요걸 뭐라 그러죠? 특별징수라는 용어를 쓴다. 몇 년 전에 기출문제 이거에 나왔죠. 특별징수 이렇게 나오고서 가름하여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별징수하면은 편의상 여건이 좋은 사람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납세자 속에는 시험에 출제되는 건 설명, 연결, 맞냐 틀리냐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몇 년에 한 번씩 주어진다는 얘기죠. 끝. 여기까지가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529쪽에 양과로 12번 조세의 징수 방법. 얘는 무조건 알아둬야 됩니다. 용어 자체를 알아둬야 돼요. 시험 때까지 매일 아니죠? 매 시간마다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세를 징수한다. 징수라는 건 세금을 걷는다는 뜻이야. 그럼 이거 당연하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걷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고납부. 신고납부라는 건 뭐냐? 자진해서 나 얼마 벌었으니까 얼마 낼게요. 자진신고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통징수는 고지서를 보내서 걷는 것. 신고납부는 내가 자진해서 신고하는 거고, 보통징수는 신고할 필요 없어. 때 되면 뭐가 날라와? 고지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징수, 원천징수 금방 설명했죠. 이건 내 세금이 아니야. 징수할 때 편의상 요 말이 꼭 들어가죠. 즉 세금 걷기 편한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부탁을 했어. 야, 네가 걷을 때 편하니까 네가 좀 대신 걷어줘. 그리고 걷은 세금을 목돈으로 납부하게 부탁을 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죠? 특별징수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니까 특별징수는 일단 알아둬야 될 게 세금이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 남의 거를 걷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들. 요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월급이 대표적이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로또 복권. 복권을 당첨을 했습니다. 복권을 당첨을 하면은 우리가 원칙은 뭐냐? 자, 100억에 당첨이 됐어. 100억. 오늘도 이따 점심 먹을 때 여기서 사야 돼요. 요일별로 사는데 지난주에 하나도 안 됐어. 5,000원도 안 돼. 어떻게? 강의 시간에 이렇게 꿍시렁대면 안 되는데 해서 어디가 나랑 지역이 맞는가. 거기로 1등 당첨되면 그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그 터가 나랑 맞으니까.
이게 동기부여예요. 그럼 강의하러 거리가 아무리 길어도 희망이 생겨. 여기서 사는 게 될까 안 될까. 그죠? 그래서 올해는 내년은 좀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요 근처에 이사 올 줄 알아요? 자, 그러면 100억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원칙은 뭐냐? 100억을 다 받아야 돼. 야, 100억 다 줘. 그런 다음 집에 가다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100억이 당첨되면은, 자, 종로예요. 종로에서 당첨금 받아왔어. 그리고 남양주에 집이야. 그럼 남양주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를 하는데 텀이 거리가 있잖아. 갈 동안에 별의별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이거 내가 100억이다 그러면 세금이 정확히 계산해야 되지만은 한 35, 6억이 돼요. 세금이.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게 한 60몇 억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60몇 억이라는 걸 공돈이 생겼다 이게 아니라 35억 세금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저 같으면 50억이라도 낼 거예요. 당첨되기 전에는. 당첨되면 아깝겠죠. 그럼 30몇 억을 남양주 세무서에다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집에 올 때까지 별의별 생각이 들죠. 야, 이거 내기는 아까운데 안 내자니 큰일 나고 그냥 안 내고 어디 잠수 탈까? 이런 생각, 나쁜 생각도 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떼먹힐 우려가 있으니까 로또 번권 시행사, 즉 위탁 기관, 요거는 농협이죠. 농협에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당첨금 줄 때 네가 편리하니까 당첨금 줄 때 세금을 원천징수 띄고 줘라. 그럼 띄고 난 세금은 한꺼번에 세무서에 납부를 해다오. 이걸 뭐라고 그러죠? 특별징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해서 특별징수라는 건 뭐냐?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사람한테 걷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다. 끝. 얘는 그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시험 때까지 중요한 건 얘도 중요하지만은 요 두 개는 필수예요. 신고냐 고지서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 매매, 사고 파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개인적으로 매매가 일어난 건 정부가 그때그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사고 파는지 몰라. 그럴 때는 여러분한테 자진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 뭐가 된다?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정부가 모르니까. 따라서 정부가 모르는 건 사고 파는 거. 사고 파는 때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살 때 발생하죠. 양도소득세 팔 때 발생하죠. 그럼 사고 팔 때는 정부가 몰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신고를 여러분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고 파는 거.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 취득을 했으면 취득세네. 취득세 내면은 소유권도 이전 등기 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팔았다. 매도, 매수. 그럼 매수인은 취득세를 신고를 해줘야 되죠.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되죠. 사고 파는 거. 나 얼마에 샀어? 얼마에 팔았어? 그럼 신고를 하면은 소유권이 갑의 거에서 을의 걸로 이전 등기 되죠. 따라서 등기부에는 누구 걸로 이전이 됐어? 을의 거. 그럼 정부에서는 을이 갖고 있는 재산을 알아요, 몰라요? 을이 신고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등기부상에 얘 걸로 돼 있으니까. 따라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정부가 어떤 재산을 보유했는지 알아. 아니까 신고할 필요 없어. 때 되면 고지서 보내죠. 이걸 뭐라 그런다? 보통 징수. 여기는 뭐가 있느냐?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고지서 보내. 어떤 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고 팔 때는, 매매할 때는 정부가 모르니까 여러분이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고,
재산을 일단 등기를 하면은 어떤 재산을 보유했나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정부는 알아서 고지서 보냅니다. 이걸 무슨 징수라 한다? 보통 징수. 용어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는 걸 무슨 징수? 보통 징수라 하더라. 친해져야 돼. 그런데 다른 건 이겁니다. 넌 신고해야 돼. 너 고지서 받아 내야 돼.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양다리 걸친 게 있어요. 뭐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재산세와 똑같아. 고지서 나가는 게 원칙이야. 근데 고지서 보낸 내용을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야, 나 이거 아니야? 재산도 없는데 왜 종부세를 내야 돼? 나 고지서 나온 거 인정 못해. 이럴 때는 불만이 있으면 자료를 수집을 해서 자진해서 신고납부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건 신고만 해야 돼. 고지서만 받으면 돼.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양다리 걸쳤어요. 원칙은 재산세처럼 고지서 보내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고지서 내용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신고납부도 선택한다. 봐라, 나 재산이 요것뿐이 없는데 고지서 잘못 나왔어 라고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양다리 걸쳤으니까 시험에 곧잘 출제가 된다는 것. 다른 건 양다리가 없으니까. 끝. 그래서 사고 파는 거는 정부가 모르니까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 정부가 알고 있는 건 신고할 필요 없어.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온다. 무슨 징수? 보통 징수가 되겠죠. 지금 이제 국회에서 통과될 게 요겁니다. 재산세. 좀 이따가도 배우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은 취득 과정이 있고 보유 과정이 있고 양도 과정이 있어요.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요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 취득, 요거는 사는 거, 양도 파는 거, 사고 팔 때 세금을 거래세라고 얘기하죠. 그럼 얘들은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려고 그러면 세금을 완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그러면 보유, 한 사람이 여러 개 부동산을 보유하면은 안 되니까 보유세는 어떻게 된다? 강화를 시켜야죠. 야, 너 재산 집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세금 무겁게 매길 거야. 그럼 이거 무서워서 매매를 시킨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바람직한 조세정책이에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렇게 돼가야 돼. 근데 어떻게 됐느냐? 잠깐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여러분 알아둬야 되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래세, 양도, 중과세, 거래세, 보유세도 다 올렸어. 그러니까 매매도 안 되고 세금 비싸니까 갖고 있어도 세금이 많고 정신없다 보니까 증여해버리자. 증여가 많이 일어났어요. 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팔아도. 그래서 증여가 지금 올해까지도 증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또 정책이 절대 정부 정책에 대해서 거부가 없어요. 불만 없어. 세금에 대한 것만. 지금 논의가 나오는 게 뭐냐? 재산세에 관한 것. 여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죠. 재산세를 더 완화를 하자. 이게 나와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이지 싶어요. 내년부터. 왜 그러냐 하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만 우리가 공식을 배웠는데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나와요. 그럼 과세표준은 뭐가 되느냐? 시가표준액 또는 공시가격이라고 그러죠. 공시가격은 매년 올라갔어요. 매년 올라갔어.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된다? 과세표준이 매년 금액이 커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지금 주변에 보면 어떻게 돼요?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걸 내리자. 공시가격 내리자.
언제 수준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내리자. 내년부터 얘기해요. 내리자. 또 내리고 앞으로 배우겠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였다가 올해 1주택은 45% 내려갔어요. 45%를 내년에 더 내리자 이거야. 그럼 공시가격도 20년대로 떨어지지. 그 다음에 그 공정시장가액률이라는 것도 45%보다 더 인하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공시가격도 떨어지고 비율도 떨어지고 그럼 세금이 재산세가 확 줄어든다는 얘기죠. 물론 1주택자에 한해서라는 조건이 있지만 그럼 1주택자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 갖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럼 매매가 좀 뜸해지지 않겠냐. 이런 문제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내년부터 요걸로 해서 세법 개정안이 올라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2주택자부터는 더 강화가 된다는 얘기죠. 역순으로. 지금 1주택자만 그런 거예요.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줄여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공시가격도 2020년 수준, 그 다음에 비율도 줄어들고 1주택자만. 그럼 이제 다주택자는 어떻게 돼? 강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또 왜 꿍시렁 되냐면은 종부세도 내년에는 종부세도 우리가 인하를 하자. 왜냐면 종부세가 원래 이건 시험과 조금 연관이 있지만 괜찮게 해도 되나요? 종부세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원래 종부세라는 게 이름이 부자세예요. 부자들만 부담시키겠다. 그럼 부자는 뭐냐? 상위 1%예요. 1%. 1%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자 하고 나온 게 종합부동산세예요. 근데 여태까지 집값이 급상승했잖아. 그러니까 종부세가 1%의 세금이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한 130만 정도가 종부세 의무자가 됐어요. 집값 올라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들에 대해서 걷는 세금이 아니다. 서민도 걷는 거다.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줄여주자 하고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도 줄어들어. 종부세도 줄어들어. 집값은 떨어져.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거래가 조금 더 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보유세는 다주택자는 무조건 세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 거래세는 떨어뜨리고 이래야지 매매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좁은 식견인 거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거래세는 내려가고 보유세는 많아지고 해야 되는데 몇 년 전에는 다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다 내려가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바로 이때를 틈타서 우왕좌왕할 때 이때를 틈타서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해두면 조만간 요거는 풀리게 될 거니까. 왜 풀리게 됩니까? 여러분 내년에 합격해서 내후년에 뭐예요? 총선 나갑니다. 그때 완화책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완화책은 대표적인 게 뭐 세금과 관련된 거예요. 개정이. 세금은 돈과 연결돼 있으니까. 부동산과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합격하신 분, 요 분은 이제 내년에도 큰 재미는 못 보겠지만 동네에서 쏠쏠하게 이제 완화가 됐으니까 거래는 될 거예요. 올해부터는 훨씬 많이. 그 다음에 내후년에 총선 때 대비해서는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합격해야 될 101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아주. 그런 다음에 총선 끝나고 나면은 조금 지나고 나면 좀 한가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대선 전에 또 한 번 경기가 좋아질 거고. 앞으로 총선과 대선이 큰 대목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그렇겠지만은 기회가 여러분한테 올 거니까 꼭 합격을 하셔야 돼요. 올해 합격하신 분들은 그나마라도 내년부터 조금씩 완화되는 것은 재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확실한 대목은 총선과 대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감히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꼭 합격을 하셔야 돼. 자, 이 정도 됐으니까 또 잊어먹었을 거야.
세 가지가 있어요. 사고 파는 세금은 사고 팔 때는 정부가 몰라. 정부가 모르니까 여러분이 자진해서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 다음 재산에 관한 것들은 정부가 여러분의 재산,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여러분 재산을 다 알고 있어. 등급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신고할 필요 없고 때 되면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날라옵니다. 한 가지 이번 달 예를 들면은요, 이번 달 22일부터인가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음 달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종부세 고지서 받았나? 그럼 130만 명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뉴스에 나온 사람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은 재산세, 종부세 내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신 있죠? 노. 합격을 해야지만 되는 게 부동산. 해서 세 가지가 있다. 자진해서 신고 납부, 고지서, 보통징수. 내 세금은 아닌데 내가 편하대 걷기. 그럼 나한테 부탁을 했어. 특별징수. 세 가지가 있다는 것. 그럼 우리가 똑같은데도 국세와 지방세는 용어가 조금씩 차이 난다고 그랬죠. 지방세에서는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란 용어를 쓰고 국세에서는 신고납세, 정부부과, 원천징수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그러면 신고납세, 보통징수, 정부부가가 어려우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부에서 부과한다, 매긴다. 요 부과라는 용어는 고지서다. 이렇게 공부하면 편해요. 그래서 부과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은 고지서구나. 고지서로 세금을 매기는 걸 우리가 부과라는 용어를 쓴다. 그럼 여긴 답이 나와요.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낸다. 정부부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재나 모든 거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사고 파는 거죠. 따라서 지방세를 먼저 배웁니다. 지방세를 먼저 배우니까 요 용어대로 당분간 공부하면 되겠죠. 왜? 지방세 먼저 끝나야 국세를 뒤에서 배우니까. 해서 지방세, 즉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배울 때는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이런 용어를 쓰더라. 그 다음에 시험 때까지 빠짐없이 배우는 게 뭐냐? 취득세는 신고냐 고지서냐 이거 구분하는 건 무조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사고 파는 건 정부가 몰라. 정부가 모르니까 여러분이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재산에 관한 것들은 정부가 내 재산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고지서 보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고지서 날라오지만 정부 부과지만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납세도 선택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양다리 걸쳤더라. 끝. 이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보면은 요 중에서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신고납부를 할 땐 알아두세요. 신고납부는 항상 날짜, 기한을 정해줘요. 야, 너 아파트 취득했어? 알았어 신고해. 안 돼요. 너 아파트 샀어?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해? 기한을 줍니다. 따라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즉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럼 취득세만 미리 공부합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를 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날짜가 정해져 있죠. 취득일로부터 며칠이 내야 된다? 60일이 내야 된다.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것.
취득세 며칠이네? 60일이네. 앞으로 자주 배울 거예요. 그럼 60일 이내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럼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고 안 했다 이거야. 신고 안 하면 뭐가 날라오느냐?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항상 요거는 세금의 흐름이에요. 자, 너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안 해. 안 하면은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고지서로 걷는 걸 뭐라 그러죠? 보통징수. 그럼 60일 이내 신고하라 했는데 법으로 안 했어. 안 했으면 고지서 날라와. 고지서에 벌칙이 묻어서 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가산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를 해야 돼. 안 하면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고지서에 뭐가 붙어서 온다? 가산세. 가산세는 뭐냐? 너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벌칙이야. 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고를 안 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돈을 제때 안 냈다.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 안 했으면 신고불성실. 그럼 납부를 안 했으면 납부가 늦어졌다. 납부지연 가산세. 재밌는 거는요. 요거는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하면 되는데 요겁니다. 신고 안 했다 그랬으면은 일반적인 과소신고다. 일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고의성이 없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날짜 잊어먹은 거야. 고의성이 없어요. 이럴 때는 10%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갖다가 신고 안 했다. 그럼 100만 원에 10%, 10만 원이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10%뿐이 안 되네? 이거 큽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적으니까 별거 아니지만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커요. 양도소득세가 내가 납부할 게 1억이야. 근데 날짜 하루만 어겨. 그래도 얼마? 적게 했어. 5천만 원만 했어. 그럼 5천만 원에 10%니까 500만 원 생돈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무신고. 얘는 신고 자체를 전혀 안 했어. 얘는 과소 조금이라도 했어. 그럼 10%. 무신고 완전히 안 했어. 몇 프로? 20%. 그 다음에 뭐냐? 부당한 목적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또는 사기 이 말이 나올 때 부정이라는 건 뭐냐? 고의성이 있어. 일부러 세금 안 내려고 이럴 때는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하거나 벌칙은 똑같아요. 네가 고의성이 있다면 과소신고하는 것도 무겁게 매기겠다. 이럴 땐 40% 적용이 들어간다는 것. 요거는 지방세, 국세 똑같습니다. 1년 내내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부지연가산세. 여기 잘 봐요. 신고라는 건 한 번만 붙어. 한 번만. 과소신고 한 번만 10%. 무신고 20%. 부정한 방법 그럼 40% 한 번만. 근데 납부는 뭐냐? 하루 뒤에 낼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낼 수도 있고 1년 뒤에 낼 수도 있겠죠. 얘는 그래서 매일매일 이자처럼 붙는 거예요. 신고에 관한 것은 한 번만 부과가 돼. 근데 납부에 관한 건 언제 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자처럼 붙어요.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2가 붙는다는 것. 끝. 가산세 이것만 먼저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는 이거 이후에 발생하는 고지후 가산세라는 걸 이제 올해 또 배우게 됩니다. 요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언제까지 신고해야
근데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뭐가 날라오죠? 고지서. 고지서에는 너 왜 신고 안 했어?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데 시험 볼 때까지 매 강의 시간만 배우는데 자 해보죠.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10%. 무신고는 20%. 사기부정 40%. 한 번만 붙어. 신고는 셋 중에 하나 붙어. 근데 납부는 뭐냐? 언제 낼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2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건 계산 문제보다는 이론에 관한 숫자 싸움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가산세는 그러니까 어떨 때 나오냐?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해하지 않을 때 붙는 벌칙의 성격이죠. 따라서 얘는 세자가 들어가니까 조세 일종에 해당이 되는 거야. 세금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여러분이 개업해서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세금 중에 사고 파는 건 정부가 몰라. 정부가 모르는 건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어. 근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은 고지서 날라오는데 고지서에 벌칙이 붙어서 나오죠. 그 벌칙을 뭐라고 그런다? 가산세.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529쪽에 보면 양괄호 13번 가산세 보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자, 반괄호 1번 국세 중에서는 동그라미 4번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간단히 볼게요. 1번 일반 과소신고는 몇 프로? 10%. 거기에 부정 40%는 아직 몰라도 돼요. 10% 과소신고하면 그냥 40% 10% 보지 말고 10%만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무신고 몇 프로? 20%. 부정한 거면 과소신고나 무신고나 똑같이 몇 프로? 40%. 그 다음에 4번 거기까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앞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좋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구별하면 좀 낫죠. 요놈 신고, 불성실, 가산세 동그라미 1, 2, 3.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납부지연 가산세. 여기는 하나뿐이 안 나왔는데 교재는 두 개가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얘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역이 나올 때 있고 니은만 나올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기역, 과소납부하거나 미납부를 했다 그러면은 납부할 때 언제 낼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납부할 때까지 매일매일 붙는 거야.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2. 그런데 니은번은 뭐냐? 초과 환급은 뭐냐? 보세요. 내가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럼 환급을 받아야 돼. 100원을 환급 받아야 되는데 200원을 받았어. 더 많이 받았어. 그럼 토해내야 되겠죠. 표현이 토한다니까 이상하지만 토할 때도 언제 토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토할 때까지 이자처럼 매일매일 붙어요. 얼마? 10만 분의 22. 왜 기역과 니은이 나왔는지 이해가요? 내가 더 내야 된다. 그럼 언제 낼지 모르니까 10만 분의 22가 붙는 거야 매일. 내가 환급을 받았어. 너무 많이 받았어. 돌려줘야 돼. 돌려줄 때도 언제 돌려줄지 모르니까 이자처럼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2가 붙는다는 거죠. 기역과 니은 이해가나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죠. 더 내야 된다. 10만 분의 22가 붙어야 돼. 돌려줘야 돼. 그럼 돌려줄 때까지 10만 분의 22가 붙어야 되겠죠. 기역과 니은이 동시에 나올 수는 있다 없다? 거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체크하세요. 요거는 다음 과정에서 배워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반괄호 2번 지방세도 똑같아요. 일반 과소신고 몇 프로? 10%.
니은 2번 뒤로 넘어가면 일반 무신고 몇 프로? 20%. 3번 부정 몇 프로? 40%. 거기까지를 뭐라고 앞에다 써놓으면 되죠? 똑같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써주면 더 편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납부지원가산세도 기역, 니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디귿번 밑줄. 자 보세요. 우리가 국세는 납부지원가산세가 한도가 없어요. 그런데 지방세다 그러면은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그럼 한도가 뭐냐? 75% 한도라는 거.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이자가 더 많아. 이자가. 그럼 납부할 의욕이 떨어지겠죠. 그 지방세는 매일매일 10만 분의 22가 붙지만은 75% 한도가 있다는 것. 그럼 한도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안 내면 어떻게 해요? 한도를 정해놨다는 건 압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것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가산금은 체크. 요거는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꼭 요 내용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괄호 14번 체크, 양괄호 15번 체크 두 가지는 다음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요 그림만 꼭 알아두요.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고지서 날라온다. 가산세 붙는다. 고지서 날라오는 걸 보통징수라고 하더라. 편의상 남에게 부탁을 하면은 특별징수라는 용어를 쓰더라. 끝. 요렇게만 오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과정에는 이 과정, 전 과정 중에서 포인트 되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 그것만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10번, 16번, 부동산 활동 관련 조세. 요건 알아둬야 되죠, 기본적으로.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잘 견디셨어.